국어 공부하면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무료인간 박민석입니다. 문학 개념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도 다른 영상에서 문학 개념을 공부해야 돼요 라는 말도 한 적도 있고요. 근데 문학 개념이 뭔지 아세요? 수능국어에서 개념을 공부한다 라면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하죠. 문학과 문법 개념. 그 중에 문학 개념이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을 배우며 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시와 소설로 나눠서 이야기해 볼게요. 구독, 좋아요. 시의 정의예요. 운율이 있는 언어로 함축적인 표현을 한 글. 제가 정의한 게 아니고요. 네이버에 치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밑에 서정갈래에 속한다. 서정이 뭔지 뜻을 생각해 본다면 감정을 펼친다 라는 뜻이에요. 서가 펼친다는 거거든요. 감정을 펼쳐놓은 갈래. 어렵네요. 그죠? 근데 밑에 어렵게 말하면 내용 넣어놨는데 세계의 자아화라고 해놨어요. 세계와 자아라는 말은 앞으로 국어 공부하면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아는 내부적인 거라면 세계는 외부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보통 자아는 인물을 의미하고 세계는 그 인물 외적인 걸 말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나랑 친구가 있으면 내 기준으로는 나만 자아고요. 친구도 세계예요. 즉 누군가가 어떤 경험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경험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의 어떤 내부적인 주체 그게 바로 자아고요. 그거의 어떤 원인이 되는 외부적인 요소 그게 사람이든 환경이든 뭐든 간에 다 세계라고 해요. 무언가를 보고 경험했잖아요. 그걸 지 마음대로 표현하는 것. 자기가 느끼는 대로 필터링해서 난 이런 걸 느꼈어 라는 걸 생각한 다음에 그 감정만을 펼쳐놓는 갈래. 그게 바로 시인 거죠. 시인들은 시를 써요. 시를 쓸 때 관심을 갖죠. 어떤 관심이냐면 좋은 시를 쓰기 위한 관심이에요. 1번 음악성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이왕 감정을 펼칠 거라면 운율, 리듬이라고도 하죠. 운율과 리듬 있게 펼치고 싶어. 2번 회화성을 이야기했는데요. 회화성의 이 회화는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림 그리듯이 펼치고 싶어. 꽤나 선명한 이미지면 좋겠어. 얘는 좀 어려운 말인데 감각적 이미지라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감각적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그림 그리는 거니까 시각부터 출발하는 게 맞고요. 시각 말고 시인들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글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조금 더 극복하고자 하죠.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그리고 공감각까지 넘어가는 그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마음속에 해당 감각들을 재생시키고자 해요. 최대한 생생하게 내 감정을 펼치면 조금 더 감정이 잘 전달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나 봐요. 조금 더 좋은 시가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리고 리듬만 갖춘다고 해서 그리고 선명한 이미지만 가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걸 주절주절이 늘어놓는 게 아니라 압축해서 전달하고 싶어. 그래서 압축적 시어를 사용하게 되죠. 시를 쓸 때 시인들이 관심을 갖는 것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 꽤나 내용이 닮아있지 않나요? 그 밑에 시의 소통구조 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써놨어요. 좀 더 알기 쉽게 이야기해볼까요? 주제 시인이 생각한 주제 그리고 표현을 하죠. 그 표현은 이렇게 바꿔볼게요. 시라고. 그 다음 주제 또 나왔죠. 이 주제는 독자가 파악한 주제. 시인은 주제를 떠올려요. 왜 주제를 먼저 떠올린다고 말하는지 좀 생소할 수도 있죠. 조금 이따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그 다음 그 주제에 따라 표현을 하죠. 그 표현이 바로 우리가 보게 되는 시라는 것 그 자체예요. 시는 그 자체가 전부가 다 표현이죠. 그리고 우린 시인이 생각한 주제는 알 길이 없이 그 생각한 거에 따른 표현된 시만 보고 우리 나름대로 주제를 뽑아내게 돼요. 이 주제는 시인이 생각한 것과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의 주제를 막 재구성해서 우리 나름대로 의미를 구성해낸다면 그 또한 좋은 작품이 되겠죠. 단 우리가 교육적으로 배우는 그리고 문제풀이에 이용되는 그러한 시들은 대부분 시인이 생각한 그런 주제와 우리가 파악한 주제가 거의 일치하게끔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요 소통구조를 왜 얘기하는 걸까요? 왜 시인이 생각한 주제가 먼저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주제를 되게 결과적으로 파악하곤 해요. 근데 그러면 본질과 좀 멀어질 수 있어요. 즉, 요 구조만 생각한다는 거죠. 표현을 보고 주제를 파악하는 그런 과정만을 시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더 생각해야 되는 건 여기에요. 주제에 따라 표현했을 것이다. 이것. 그래야 문학 개념 공부가 조금 더 명확해질 거예요. 주제는 결과적으로 파악되는 게 아니에요. 봐봐요. 제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만나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 구독자 이벤트로 시쓰기 대회를 열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5분 안에 시를 쓰세요. 그리고 가장 잘 쓴 시에 저는 50만원의 상금을 부여하겠습니다. 시작! 그럼 뭐부터 생각하실래요? 무작정 써요? 표현한 다음에 주제가 나오나요? 그게 아니죠. 뭐 쓰지? 뭐에 대한 시를 쓰지?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시를 써서 내면 50만원 주는 게 아니니까 잘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쓰지? 에 대한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주제가 잘 드러날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주제를 먼저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에 따른 표현을 하게 되죠. 이 표현을 할 때 관심 갖는다고요. 음악성 최대한 운율 있게 쓰면 좋겠다. 그래야 잘 쓴 시가 된다고 믿으니까. 그리고 생생한 표현이면 좋겠다. 주제는 아무리 좀 추상적인 거일지라도 표현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 그리듯이 표현하면 좋겠다. 그래야 와 닿을 테니까. 그리고 그러한 표현들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시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 표현을 할 땐 굉장히 많은 뭐까지 사용하게 되냐면 표현법들도 사용하게 되죠. 우리는 문학 개념 공부가 그냥 표현법 공부라고만 생각하잖아요. 뭐 일부 맞는 말이지만 표현법 공부할 때 이런 것들 하죠. 의인법을 사용했다. 사람 아닌걸? 사람처럼 표현했다. 이 정도 공부하고 끝나요. 근데 저는 묻고 싶은 거죠. 의인법을 왜 쓸까요? 또 하나? 역설법을 썼다. 이건 겉으로 보면 모순이 있지만 참된 의미를 속으로는 담고 있다. 또 묻고 싶은 거죠. 역설법은 왜 쓰나요? 문학 개념 공부가 그냥 이런 것들에 머물러 있으면 곤란해요. 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겠죠? 잠깐 중간에 표현법으로 샜는데 다시 돌아가 볼게요. 주제를 먼저 정하고 그에 따른 표현을 한다. 아까 잘 쓰고 싶었어요. 주제를 추상적으로 정하더라도 표현은 구체적으로 해서 최대한 많은 표현법들을 때려 넣어서 뭐 하고 싶은 걸까요? 표현. 그리고 표현법들의 무조건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주제 강조. 의인법. 사람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했어요. 왜? 주제가 사람의 삶과 관련된 어떤 내용인가 보죠. 역설법. 모순이 있지만 참된 의미를 담았어요. 그 참된 의미가 주제인가 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제가 먼저 있고 표현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표현들의 의도, 표현들을 사용한 이유, 표현법들의 결과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뭉치게 돼요. 주제 강조라는 효과로요. 결과적으로 주제를 읽어내고자 하는 마음 좋아요. 근데 생각해야 돼요. 이 표현 자체의 어떤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선 표현 전에 주제가 있었다라는 걸 자꾸자꾸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제를 잘 표현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표현법들을 사용하였고 그 표현법들의 목적은 싹 다 주제 강조가 되게 되어 있다 하는 내용을 알아야 해요. 시를 파악하는 순서 1번 사실적으로 순진하게 읽으세요. 그런 다음에 생각하세요. 그 표현 위에 있었던 주제를 떠올리면서 이 주제를 먼저 떠올리고 이걸 강조하기 위해 이런 표현들을 늘어놨구나 하는 식으로 내용 파악이 돼야 시를 이해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주제를 표현한다 하는 그 주제와 표현 간의 관계, 그리고 이 표현들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하면 주제가 결국 강조되겠구나 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 개념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개념 공부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한다면 시의 주제를 파악하는 법, 시를 읽어내는 법이죠. 아까 말했던 요 과정을 보통 배워요. 요거 표현 읽고 주제를 뽑아내는 거. 근데 한 다음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위에 이 주제가 있었음을. 요게 하나라면 그 다음은 요것도 배우는 거예요. 표현법적인 지식 알아둬야 되는 게 여러분 여기까지가 그냥 시에 대해 배우는 거고요. 얘는 뭘 위한 걸까요? 문제풀이 위해 배우는 거예요. 표현법이 쓰였다 라고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표현법이 의미하는 바, 즉 뜻은 알아야겠죠. 그리고 있다 없다의 기준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알기 위해 공부하는 건데 여러분 이 표현법 공부에 너무 매몰되어서 뜻은 이거고 기준은 이거야 까지로 끝내지 마시고요.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안 까먹어요. 이해는 어디에 있는가? 왜에 있고요. 그 왜는 싹 다 어디에 있다?
주제가 먼저 있고 표현했으니까 주제를 강조하려고 쓴 것이다 라는 걸로 다 몰아갈 수 있게, 돌아갈 수 있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작품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올해 수능에 나왔던 이용학의 그리움이라는 시예요. 주제를 먼저 생각하세요. 대략적으로 뽑아내도 좋고요, 아니면 알고 있어도 좋고요. 오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주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다시 생각해보라는 거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먼저 생각했고 그에 따라 시를 썼다고.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북쪽이 고향인가 보죠. 험한 벼락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왜 굽이굽이 느릿느릿 이런 얘기 했을까요? 좀 더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연달린 산과 산 사이 그림 그려지잖아요. 거기가 고향인 거예요.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복된 눈, 이런 의미 하나하나에 매몰돼서 무언가 될 게 아니라 그냥 그립다고요. 잉크병도 얼어드는 이러한 밤, 그냥 추운 밤이라고 말하면 조금 덜 와닿을 것 같으니까 잉크병도 얼어드는 그런 밤이래요. 어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왜 반복했을까요? 우린 그냥 반복법이 쓰였다라고만 이야기하지만 반복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주제니까 강조했겠죠. 반복했겠죠. 반복을 통한 강조, 결국 주제 강조하려고 한 거죠. 그리움, 주제예요.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왜 자꾸 북쪽을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왜 자꾸 추위를 강조한다고요? 고향이 북쪽에 시골이고 추운 곳이어서 그곳을 강조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를 써야 했다고요. 돼요? 김수영의 풀이 눕는다. 의인법이 사용됐네요. 왜 그럴까요? 주제가 풀이 아니라 인간이니깐요. 주제는 민중의 생명력, 주제를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풀이 눕는다. 민중의 생명력을 얘기하는데 왜 풀이 눕는다고 했지? 쭉 보다 보니까 풀이라는 게 민중이구나,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풀이라고 왜 비유했지? 풀이라고 해야 민중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나 보죠. 주제 강조예요. 되나요? 뭐 이런 거? 문학 개념을 공부할 때 내용은 주제 파악하는 법과 표현법일 것이다. 근데 표현법 위주로 자꾸 진행이 될 거예요. 그때 기준을 잘 잡으세요. 뜻과 판단 기준까지 좋아요. 근데 그 표현법이 왜 쓰이는가 자꾸 생각하면서 그 주제, 이 시의 소통 구조랑 자꾸 짜맞추세요. 주제가 먼저 있고 그 표현법들이 쓰였을 것이다. 그 표현법들의 의도는 무조건 뭐다? 주제 강조다. 다만 그것들의 특징이 있어서 주제를 강조하는 방법이 각기다 다를 뿐이다. 시에서 공부하는 건 이게 다예요. 즉 결국 문학 개념 공부를 통해 엄청 오래 하는 것보다 요 소통 구조를 하고 이해할 때까지 보고 생각하는 것, 그게 더 확실한 문학 개념 공부가 될 거예요. 소설 해볼게요. 소설의 정의.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상상해서 꾸며 쓴 글. 그 소설의 기본은 허구성이라고 하잖아요. 서사 갈래, 이야기 갈래다. 어렵게 말하면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다. 그래서 소설에는 항상 이게 있다고 말하는데 갈등이 있다고 말하죠. 왜? 대결하니까. 아까 자아는 뭐라고 했죠? 그냥 내부적인, 무언가 누군가 중심이 된다면 그 사람의 내부예요. 그리고 세계는 사람이든 아니면 사회든 아니면 환경이든 간에 외부적인 거. 그래서 보통 갈등이 이런 거 있다고 하잖아요. 외적 갈등도 있고 내적 갈등도 있고. 소설의 의미를 뭐 일괄적으로 파악하고 싶다, 그런 틀을 갖고 싶다 이러면 중심 인물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보세요. 힘들어하다가 결말엔 그 힘들어하는 게 조금 해결될 수도 있지만 결국 소설 내내 힘들어할 거예요. 결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소설은 그 자체로 갈등을 다루려고 쓴 글이거든요. 갈등이 없으면 소설이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자아와 세계의 대결. 그 세계가 외부적인 무언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부의 인물일 수도 있고요. 되나요? 소설의 소통 구조, 사건이 있죠. 그걸 서술자가 혼자 다 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서술자가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구조예요. 이 구조가 꽤나 중요합니다. 1번, 2번. 그래서 소설은 두 가지를 고민하게 되죠. 1번, 누가 말하게 할 것인가. 작가는 어차피 이야기를 지어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다 알죠. 이야기를 다 알아서 그냥 띡 설명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재미가 없다.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선 재밌게 전달해야겠죠. 독자가 내용을 잘 읽고 작가가, 소설가가 처음에 생각한 그 주제를 독자가 잘 전달받을 수 있게 잘 전달해야 될 거예요. 작가가 직접 말하는 느낌으로 그냥 난 작가야 라는 말만 빼고 말해버린다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전지적 작가로서 말하면 되겠죠. 전지적 작가는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 라는 그런 위치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관찰자, 3인칭 작가 관찰자라고 말하는데 이 관찰자는 독자가
모든 것들을 다 알지 않고 좀 객관적으로 멀리서 아무것도 모른 채 내용을 전달받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즉 전지적 작가가 알고 있는 거에서 뭘 뺀 거냐면 심리를 뺀 거예요. 심리를 모르는 게 좋겠어 라는 누구의 판단 아래? 작가, 소설가의 판단 아래 빼버린 거죠. 그 밑에 1인칭 나라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리고 3인칭은 작품 외부에 서술자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1인칭은 내부에 존재한다고 말하잖아요. 내부에서 나라는 내부의 인물이 자기 얘기를 직접 하는 게 조금 더 독자들이 그 이야기를 읽었을 때 조금 더 좋겠어. 혹은 이건 진짜 고차원적인 건데 인물은 인물인데 중심 인물이 아닌 주변 인물이 그 내용을 관찰해서 자기 생각까지 넣어서 되게 어줍잖은 관찰을 해서 독자에게 주면 좋겠어. 그럼 독자들은 그걸 판단하면서 일부는 믿기도 할 거고 일부는 자기가 판단도 하면서 일부는 의심도 하면서 그렇게 재밌게 소설을 읽어주지 않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이런 시점을 또 쓰는 거라고요. 돼요? 그냥 작가가 내가 지은 이야기는 이거야 라고 다 전달하면 전지적 작가인데 거기서 내용을 얼마나 빼서 얼마나 바꿔서 전달할까? 뭘 위해? 주제 전달을 잘하기 위해. 아까랑 똑같죠? 주제가 있으면 그걸 어떤 구조로 전달해서 독자가 가장 그 주제를 잘 전달받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소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설할 때 맨날 시점 배우는 게 그 시점이 그냥 시점을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였어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라 뭐 판단하는 문제도 요즘 잘 안 나오잖아요. 시점은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술자의 위치와 지위를 설정해 놓으면 주제가 더 잘 전달되게끔 짜여져 있구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좀 더 TMI 가자면 고전소설은 싹 다 전지적 작가잖아요. 거의 다. 왜 그럴까요? 고전소설은 허접해서 그런 거예요. 주제가 전지적 작가만으로 전달이 잘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진짜 작가가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하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술자의 개입 같은 것도 많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다가 현대소설로 올수록 전지적 작가도 있지만 뭐 작가 관찰자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관찰 시점 다양하잖아요. 그게 현란한 기법의 시작인 거예요. 그 다음 그렇게 정한 서술자가 어떻게 말하게 할 것인가? 보통 세 가지예요. 서술, 묘사, 대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지금 이것도 유튜브지만 저는 영화 리뷰 유튜브를 많이 본답니다. 영화 리뷰 유튜브에서 그 유튜버 분이 그냥 쭉 말하면서 자막 써주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서술이에요. 영화는 2시간인데 보통 영화 리뷰 유튜브에서는 20분으로 줄인단 말이죠. 그래서 2시간 중에 별로 안 중요하지만 내용 파악을 위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그냥 줄줄줄 얘기해주세요. 그게 바로 서술이에요. 그러다가 멈춰놓고 이 부분에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해줄 때가 있죠. 그게 바로 묘사예요. 자세한 설명이죠. 서술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대충 설명. 대화. 대화는 뭘까요? 주요 장면을 눌러서 함께 보시죠 하는 거예요. 느낌 이해돼요? 어차피 서술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사건, 큰 이야기는 정해져 있다고요. 그 이야기 중에 서술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잠깐 여긴 중요해 추가적인 정보를 줄게 묘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냥 네가 봐 여긴 네가 보는 게 조금 더 생동감 넘치고 현장감 넘치고 좋겠어 네가 봐 하는 게 대화예요. 서술과 묘사는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둘 다 공통적으로 따옴표가 없어요. 대화는 판단하기 되게 쉽죠? 얘는 따옴표가 있어요. 서술과 묘사는 큰 틀로 보면 그냥 서술이에요. 서술 중에 묘사, 좀 더 자세하게 말하는 부분이 있을 뿐이죠. 서술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묘사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묘사만 이야기해 볼게요. 묘사는 외양 묘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변 환경, 배경을 묘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때 인물의 내면 심리를 묘사할 수도 있죠. 뭐 여러가지 멈춰놓고 자세하게 설명해서 독자가 내용을 파악할 때 이런 정보를 좀 자세하게 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것들을 좀 주저리 설명해주는 그 부분이 묘사예요. 서술은 뭐 이따 보겠지만 그냥 말하는 거예요. 사건 전개를 위해 이만큼의 내용을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 대화하고 있다고 갑자기 따옴표 보여주면 대화가 되는 거죠. 이런 거 판단하게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 소설은 여러분 소설 개념은 여기서 말하는 게 거의 답니다. 보통 우리가 문학 개념 공부를 한다고 할 땐 보통 시 개념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예시 들어볼까요? 좀 진하게 해놓은 글씨가 있긴 한데 보세요. 드디어 자전거에 짐을 싣고 공터 안으로 들어오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잡힌다. 그러다가 진하게 표현된 거. 그런데 얼마 후에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 무슨 시점? 물론 이런 시점을 딱 파악해서 아예 그냥 제목을 써버리는 게 좀 촌스러운 걸 수도 있어요. 요즘은. 뭐 어쨌든 간에 1인칭 주인공을 사용했어요. 왜?
중심인물의 심리와 중심인물이 겪게 되는 어떤 변화, 그리고 중심인물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 중심인물은 그 순간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니까. 올해 수능에 나온 지문입니다. 또 하나, 걔는 하루 사이 눈에 띄게 쇠약한 모습이고 노인도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긴 하나 끈질긴 어떤 힘이 그의 전신에서 면면이 솟아나오고 있는 듯하다. 뭐 하고 있죠? 추측. 노인의 실제 심리보다 노인의 심리를 나라는 서술자가 추측하고 있죠. 그 추측의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추측이 맞든 틀리든 간에. 독자가 노인의 정확한 심리를 파악하는 것보다 나가 파악하고 있는 그 틀릴지도 모르는 추측, 그리고 그 추측으로 인한 나의 생각,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소설을 써놓은 거예요. 주제에 따라 시점은 달라지는 거예요.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게 이 서술자를 어디에 어떤 지위를 갖게끔 배치할까 생각해서 배치해놨다고요. 밑에는 어때요? 안승학은 원래 이고을 읍내에서 살았다 하다가 쭉 나오는데, 20년 전만 해도 그는 다 찌그러진 오막살이에서 콩나물죽으로 연명하던 처지였다. 그러던 사람이 오늘은 수백석 추수를 하고 서울 사는 민판선집 사음까지 얻어서 이 동리로 옮겨 앉은 것이다. 보여요? 안승학에 대한 정보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서술 중에도 요약적 서술이라고 해요. 왜? 20년 전 이야기,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말한 다음에 오늘은 근데 그런 사람이 여기에 온 거야. 넌 그냥 안승학이 오늘 이렇게 왔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안승학이 옛날에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 온 거라니까 혹시 모를까봐 내가 정보 주는 거야. 요 정도 돼요? 그 밑에 안승학이는 사랑방에서 혼자 앉아서 금태 안경을 콧잔등에 걸고는, 금태 안경을 콧잔등에 건 모습, 어디에 건 것까지 중요하잖아. 얘는 부분적인 묘사예요. 인동기를 앞세우고 김선달, 조첨지, 수동이 아버지, 희준이 이렇게 5사람이 일시에 달려드는 것을 보고 적이 마음에 불안을 느꼈다. 나가 아닌 안승학이라는 사람, 안승학이라고 말해놓고 심리를 알고 있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거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은 모든 사람의 심리를 다 알아요. 왜? 작가랑 지위가 같으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그냥 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전체 내용 파악이 중요하니까요, 독자가. 모든 사람의 심리를 다 알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내용을 쭉 전달받는 거. 그게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제에 따라 시점은 결정되고요. 시점 이후에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정해서 각각의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다고요. 소설은 개념으로 판단되는 게 많이 있진 않습니다. 다만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읽어내는 거예요. 읽어내는 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한 바 있죠. 소설 제대로 읽는 법 이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셔도 좋고요. 문제풀이용으로 소설 읽는 법을 설명해 놨어요. 돌아오면 하나만 더 TMI 하고 갈게요. 소설의 소통구조. 사건을 서술자가 싹 다 보고 그걸 독자에게 이야기 전달한다고 했잖아요. 소설의 기본 시제, 기본이 과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소설에 현재 시제가 나왔다면 그건 어떤 의도에서일까요? 당연히 과거로 말해야 되는 일을 뻥으로 현재형으로 말한 거잖아요. 좀 더 생생하라고, 현장감 느끼라고. 이런 걸 알면 문제 바로 푸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 봐봐요. 짐을 내린다. 보여요? 눈에 잡힌다. 보여요? 서술자가 겪은 일을 독자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전달하는 거라고요. 무조건 과거가 기본이에요. 과거는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일이었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살았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기본인 거니까. 근데 현재형이 나오면 집중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수능 문제였죠. 이거의 답은 현재형 시제를 사용해서 뭐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이게 답이었어요. 소설은 과거가 기본이다. 현재를 사용했다면 현장감을 주려고 한 것이다. 소설은 이게 다예요. 사건을 서술자가 보고 독자에게 전달하는데 작가는 그 서술자가 되게 중요하겠죠. 당연히 서술자가 독자에게 말하는 거 그 자체가 소설의 표현이니까 누가 어디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말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 이야기의 부분의 중요도에 따라, 그리고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는 혹은 어떤 형식으로 보여줄까 하는 그 의도에 따라 다르게 전달한다 하는 내용이 모여서 결국 소설이라는 큰 내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소설의 개념모에서 더 이상 공부할 건 사실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시에서 공부할 건 주제 파악하는 법과 표현법인데, 그 표현법을 너무 뜻과 기준을 뭐 아는 건 중요하지만 너무 거기에 매몰되어서 그게 개념 공부의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요 소통 구조에서 그래 주제가 먼저 있고 그거에 따른 표현을 했을 거야, 이런 표현을 한 이유는 자꾸 주제랑 짜맞춰가면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주제는 결과적으로 파악하는 건데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아?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문제 기준으로 여러분 요 대략적인 주제의 방향성은
높은 확률로 보기에서 줍니다. 그래서 요 구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표현들이 있는데 이 보기를 강조하려고, 이 보기에 있는 주제를 강조하려고 이런 표현들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딱 잡아주는 순간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혼자 딴소리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표현법에 대한 뜻과 기준만 쭉 외우고 있으면 이거 맞는데, 이거 맞는데, 이거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상한 얘기하게 될 거예요. 큰 판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이걸 엄청나게 조금씩 알려주면서 보통 길게들 이야기하지만 이게 다예요. 주제 파악하는 법 뭐 읽어내긴 해야 되니까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 표현법에 대한 뜻과 기준을 알되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마셔라. 결국 시의 소통 구조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로 오늘 영상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문학 개념 공부가 어떤 건지 조금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전 여기까지 해볼게요. 안녕.